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2장, 스레드 파트 2까지 마치고, 이제 제 23장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들어왔는데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도 솔직히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눴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이렇게 23장은 파트 1으로 나눴다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현업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시피 그렇다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스레드도 중요하지만 컬렉션 프레임워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현업에서도 너무 자주 쓰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하나 한다. 그러면 컬렉션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모든 코드에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강의에 이제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컬렉션이 뭡니까? 컬렉션. 자, 컬렉션은 말 그대로 수집, 아이고, 수집하다라는 뜻이죠. 프레임워크는 뭐예요? 틀이래요, 틀. 형틀. 뭐, 그리고 뭐, 이런 뭐 거푸집 같은 틀 있잖아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이 컬렉션은 수집을 하는데 뭘 수집하는데? 당연히 수집을 할 때는 얘는 아이고 수집하는데 얘는 객체를 수집하는 거예요. 알겠죠? 객체들을 수집을 해서 물론 제네릭 타입이다 보니까 동일한 객체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객체를 수집한다고 해서 객체 자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객체의 뭡니까? 주소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주소를 수집해서 주소를 알면 객체를 찾아가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집하는데 틀이 있다 이거죠. 틀.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리스트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셋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맵 계열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이거 표준화입니다. 그죠? 통일화, 정형화. 왜? 모든 클래스들이 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그러면 전부 다 동일하게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메서드들이 다 존재하죠. 그래서 리스트는 셋, 맵은 전부 다 인터페이스인데 그 안에 추상 메서드들이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 자, 이것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리스트 계열이 되고 셋 계열이 되고 맵 계열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트, 셋, 맵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론 이 리스트와 셋과 맵에 또한 조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컬렉션이라는 또 인터페이스입니다. 얘가 이제 리스트하고 셋과 맵의 조상입니다. 리스트와 셋의 조상입니다. 맵은 아니고요. 여튼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컬렉션이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들은 전부 다 리스트와 셋에도 있겠네요. 그런데 매개 변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버라이딩을 해서.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을 하시고 이 장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있어요.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 제가 컬렉션은 사전적 의미로 요소, 객체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것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죠? 객체를 수집하는데 실질적인 객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수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자료 구조 중에서 물론 벡터도 우리가 배웠죠. 벡터는 참고로 리스트 계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한번 보죠. 이 컬렉션에 등장한 결정적인 원인은 배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료 구조를 배웠던 것 중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구조는 배열이 일단은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죠? 물론 클래스도 있지만 클래스 안에 그 클래스를 또 객체 배열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배열의 문제점을 보면요. 저장할 수 있는 객체수가 배열을 생성할 때 결정이 되죠. 사용자로부터 받거나 사용자로부터 몇 개의 배열을 생성할 건가 이렇게 받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배열을 생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 한번 만들어지고 얘는 배열이 더 이상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하지가 않죠. 즉 정적이다 이거죠. 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은 불특정 다수의 객체를 저장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배열은 또 제네릭 타입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객체 수가 한정적이고 정적이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또 배열은 객체를 삭제를 했을 때 객체를 날렸을 때 그게 인덱스에 비게 되죠. 이렇게 널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를 주고 여기에다가 널 값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널이 되죠.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배열은 여기에 빈 공간에 데이터를 우리가 넣기 위해서 빈 공간에 널인 값에 데이터를 넣기 뭐 객체를 넣기 위해 객체를 넣든 무슨 값을 넣든 간에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널인지 아닌지 어디가 비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을 돌리면서 if 배열 널이냐 물어보고 널이면 넣고 널이 아니면 아니, 널이면 넣어라 이러한 코드가 불필요한 코드가 들어갔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배열은 객체를 삭제를 했을 때 해당 인덱스의 데이터에 데이터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듬성듬성한 여기 이빨 빠진 뭐 듬성듬성한 옥수수 같은 맞죠? 그러한 같은 배열이 되죠. 그래서 객체가 또 저장하려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자, 여기에 보시면 길이가 10인짜리 10인 배열을 생성을 했네요. 프로덕트 타입으로. 객체 배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 product 해서 ARR 0, 1에 이렇게 두 개를 넣고 객체 검색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반복문을 돌리든지 해가지고 그 값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해서 그게 맞다면 이제 출력을 하고 아니라면 빼고 넘어가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객체를 삭제할 때 이렇게 널을 주면 되죠. 그런데 어디가 비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덱스를 통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삭제가 된 곳, 즉 널을 찾아서 다시 저장을 해야 되는 코드가 필요하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10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 개, 수만 개라면 아마 현업에서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이 배열을 계속 쓰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막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우리가 뭐 생산되는 부품들을 배열에 저장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용량을 떠나서 간에 인덱스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수만 개나 수만 개라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죠. 왜?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그거 찾아서 넣어야 되고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는 당연한 문제죠. 그죠? 이게 바로 배열의 단점이다. 정적인 것은 당연하게 문제이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배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다형성에서 우리가 배웠던 벡터 기술이 있었죠. 그죠? 벡터라는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하면서 제가 리스트 계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벡터는 JDK 1.2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 뭡니까? 이 배열을 대체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알겠죠? 자, 그때 벡터를 봤던 기억을 떠올려서 리스트 계열은 전부 다 벡터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쉽게 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객체들을 효율적으로 추가, 삭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컬렉션 라이브러리고요. 프레임워크, 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와 프로그래밍 방식. 그리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표준화와 정형화가 된 프로그램 방식이 되죠. 그리고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다양한 컬렉션 클래스를 우리가 구형 클래스죠. 그죠? 구형 클래스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참고로 이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삭제를 했잖아요.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열은 이렇게 남아 있지만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이렇게 다 당겨져 옵니다. 앞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다 당겨져 오고, 그리고 내가 애드를 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갖다 붙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줘서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사이에 벌어지게 되죠.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조금 있죠. 특히 리스트 계열 같은 경우는 배열을 기반으로 했거든요. 배열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배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를 중간에 있는 걸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객체를 삽입을 한다든가 인덱스를 줘서요 삽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얘는 배열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벡터라든지 어레이 리스트가 대표적으로 리스트 계열인데요. 물론 스택하고 큐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열 복사가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열 복사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응용이 되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튼 이렇게 배열의 단점과 그리고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프레임워크에 주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일단 상속 계층도 한번 보시죠. 제가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리스트와 셋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상속을 받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맵은 독립적으로 인터페이스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이 전미사로 없는 것들은 JDK 1.2 이전 버전인 것이다. 하위 호환성을 위해 이름을 변경치 않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죠? 요렇게 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리스트 인터페이스고 셋 인터페이스, 맵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다 자주 쓰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이건 전미사로 리스트가 붙었다 그죠? 그럼 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등장할 때 같이 등장한 거예요. 하지만 이 벡터나 벡터나 스택 같은 경우
이거는 컬렉션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왜냐 예전에 짠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은 일일이 또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름이 바뀌면. 그죠? 그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JDK, 자바 개발사에서, 이 벡터와 스택, 그리고 여기에 보면 프로퍼티즈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는 그냥, 하위 호환을 위해서 계열만 분리를 하고 그대로 클래스명은 가져간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리고 이제 컬렉션과 같이 등장한 것들은 리스트면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전미사에 리스트가 붙습니다. 그리고 셋은 보시다시피 해시셋, 트리셋 이런 식으로 셋이 붙고요. 맵도 역시 해시맵, 해시 테이블은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는 9버전, 어레이 리스트는 신버전, 기능은 동일합니다. 해시맵도 9버전, 해시맵 신버전, 해시 테이블 9버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신버전, 9버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리맵. 이 전미사가 전부 다 맵이 붙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으면 됩니다. 알겠죠? 벡터하고 스택, 해시 테이블, 프로퍼티즈는 제외하고요. 이거는 컬렉션에 등장하기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속계 정도를 봤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리스트, 셋, 맵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들은 제가 아마 하면서 해시맵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셋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리스트도 설명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드린 거죠. 자, 한번 보죠. 자, 리스트는 배열과 유사하게 얘는 인덱스로 관리를 해요. 인덱스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순서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역시 n-1까지 해서 여기에 각각 객체의 주소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배열과 유사하게 인덱스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스트 계열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드 리스트, 스택 이렇게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셋은 집합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다, 요거부터. 그리고 리스트는 예를 들자면 대기자 명단이 될 거고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될 겁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니죠. 대기자 명단이 될 거죠. 맞습니까? 얘는 그리고 인덱스가 절대 중복이 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이 가장 유사한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셋은 집합과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구슬주머니가 있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수의 집합 혹은 양의 정수의 집합 이렇게 되면 혹은 네 발 달린 동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넣었을 때 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색깔별로 달리 다 해놨잖아요. 그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지만 얘는 뭐예요? 널 값은 또 하나만 또 허용을 합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순서를 유지하지 않죠. 순서를 유지하지 않아요. 왜? 구슬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면 순서를 유지합니까? 유지하지 않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맵은 키와 값의 쌍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는 이 한 세트 있죠. 이 한 세트를 우리가 엔트리라고 합니다. 맵 엔트리. 알겠죠? 맵 엔트리. 엔트리 맵. 뭐, 같은 말이겠죠. 그죠? 맵 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키와 값의 쌍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키도 객체고 값도 객체입니다. 물론 둘 다 주소겠지만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리고 뭐 우편번호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아이디는 중복을 허용을 절대 하지 않죠. 하지만 패스워드는 중복을 허용합니다. 그죠? 우편 번호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우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뭐 42445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 주소가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맵은 키 값을 알면 밸류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get 메서드로. 맞죠? 해봤잖아요. 해시맵 할 때. 그죠? 해시맵 할 때. 우리 해시맵 어디서 했어요? 그죠? 오브젝트 클래스 제가 설명드릴 때 그때 이퀄즈와 해시코드 설명드릴 때 제가 해시맵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 이퀄즈를 오버라이딩 하는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뭡니까? 그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강좌를 그거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튼 맵은 키와 값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물론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선포받은 게 두 개니까요. 리스트 계열은 순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인덱스가 있으니. 그죠? 그리고 중복 저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얘는 객체는 중복 저장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인덱스로 알아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대기자 명단, 병원에 있는 뭐 대기자 명단이나 은행에 있는 대기자 명단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구형 클래스는 이렇게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셋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슬주머니에 순서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신에 얘는 중복 저장이 안 되죠. 중복 저장이 안 돼요. 양의 정수 집합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1을 넣었는데 또 1이 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시셋과 트리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맵 계열은 키와 값의 쌍으로 저장이 되고요. 키는 중복 저장이 절대 되면 안 되겠죠. 아이디를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순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얘도 인덱스가 없으니까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해시맵이나 테이블이나 트리맵, 프로퍼티즈라는 클래스가 구형 클래스고요. 이 표 있죠? 이 표. 이 표는요. 제가 여기에 적어놨지만 이 표의 내용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바 개발자라면 외울 정도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개념을 이렇게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념도 모르는데 이 특징도 모르는데 막 리스트 계열에다가 리스트 계열이 아니라 셋 계열에다가 막 중복 저장 안 되는데 같은 값 막 계속 1이나 혹은 사자를 계속 저장을 하는데 하나밖에 안 나와. 나는 10번 저장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알겠죠? 이게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인터페이스들입니다. 일단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했고요. 한 개만 더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에 한번 볼게요. 자, 이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메서드입니다. 이 컬렉션은 앞서 봤듯이 set과 리스트의 조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주요 메서드, 리스트와 set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add all 이거는 추가하는 거예요. 객체를 컬렉션에 추가하는 거고 clear는 객체를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contains는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equals는요, 동일한 건지 비교하는 거겠죠. 해시코드는 당연히 해시코드를 주는 거고요. is empty는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iterator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또 드리겠지만 반복자입니다. 반복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컬렉션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올 때 여러분들이 이터레이터하고 물론 향상된 포문도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이터레이터를 쓰는 게 좋죠. 그 다음 리무브는 뭐예요? 그죠?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그리고 이제 retain al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요. 지정된 컬렉션에 포함된 객체만 남기고 다른 객체들은 컬렉션에서 삭제한다. 이 작업으로 인해 컬렉션에 변화가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retain all은 뭐 우리가 흔히 뭐 집합에서 원하는 객체만 남겨두고 우리가 이제 다른 객체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사이즈, 이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컬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 수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자 to arra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브젝트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array로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쓰지는 않겠죠, 이거는. 그죠? 굳이 우리가 컬렉션 배우고 있는데 어레이로 변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자, 오브젝트 타입으로 매개 변수가 들어왔고 컬렉션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다형성에서 배웠는데요. 그렇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떠한 클래스든지 다 받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떠한 클래스든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객체든지 이렇게 다 받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거를 유심히 보십시오. 왜냐하면 리스트와 셋에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오버라이딩을 걔네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바꿔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컬렉션은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모든 클래스를 다 받고 컬렉션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다 받겠다, 이 뜻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공통적인 이 인터페이스니까 추상 메서드겠죠, 당연히. 추상 메서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형화, 통일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맞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매개 변수가 컬렉션이라는 뜻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죠. 인터페이스와 다양성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리스트, 셋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은 다 매개 변수로 받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근데 리스트와 셋입니까? 그렇죠. 리스트와 셋이 컬렉션의 조상이 아니라 자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됐나요? 이게 바로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들의 종류입니다. 물론 조금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add, clear, contains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매개 변수를 보라.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매개 변수를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와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클래스와 그리고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만 받겠다, 이 뜻이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컬렉션에 대한 제가 소개를 앞에서 드렸고요. 배열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왔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통일화된, 표준화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틀에 맞춰서 객체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리스트, 셋, 맵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을 각각 다 들고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렉션, 리스트와 셋의 조상인 인터페이스인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주요 메서드들을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조금은 감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실습을 해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강좌에서 소개시켜 드린 거 상당히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리스트와 셋 맵을 쭉쭉 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난해함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없을 수는 없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줄어들겠죠.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이제 리스트 컬렉션에 대해서 제가 이론 강의로 다음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